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뇌기능과 정신건강, 이 관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성격이 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거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주변에 눈 나쁜 친구한테 야, 의지로 시력 한번 좋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가요? 하하, 없겠죠.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안경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정신과 의사 데니엘 에이맨이라는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강박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성격을 좀 고쳐봐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어쩌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이 시력 문제처럼 뇌기능, 일종의 하드웨어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는 아닐까? 오늘 저희는 딱 이 관점에서 뇌의 핵심 영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정신질환들이 이게 단순히 의지나 그냥 성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뇌의 특정 영역 기능 아니면 그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 메신저들의 균형 이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학적 메신저요? 네, 아까 아인슈타인 뇌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사실 뇌 크기 자체가 엄청 달랐다기보다는 특정 부위의 주름이라든지 넓이 이런 게 좀 달랐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구조 그 자체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이요. 그럼 그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선수들, 플레이어들을 좀 만나볼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5가지 뇌 영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네. 전전두엽, 그리고 대상회, 변연계, 기저핵, 마지막으로 측두엽입니다. 이 영역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신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다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 하나는요. 이 영역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 네. 그래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전전두엽, 영어로는 PFC라고 하죠.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우리 뇌에서 가장 발달한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혹은 회사의 CEO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또 집중하고 때로는 막 화나는 거 충동을 조절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이 CEO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봤어요. 네, 도파민은 주로 이제 의욕, 성취감, 쾌감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죠.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달라서 단순히 먹고 자는 거 외에도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이런 고차원적인 정신적 쾌감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전두엽과 이 도파민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 쾌감 추구라는 게 때로는 좀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대한 창조력이나 정신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그럼 이 CEO, 즉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역할을 못하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요. ADHD? 네, 마치 CEO가 집중을 잘 못하고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하고 좀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사처럼 되는 거죠. 주의력, 집중력, 기획력 이런 게 떨어지고 충동 조절도 어렵고요. 그래서 학습이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꽤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까지? 네. 이런 경우에 치료는 단순히 더 노력해봐 이게 아니라 이 CEO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도와주는 방향이요? 네. 예를 들면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목표 설정이나 시간 관리 같은 그런 실행 능력을 키우거나 뉴로피드백 같은 뇌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뇌 훈련? 네. 그리고 특히 이 자료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를 좀 강조하는데요.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물들, 예를 들면 리탈린이나 콘서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약들이 이 CEO의 집중력이나 실행력을 높여줘서 학업이나 사회성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정 기능, 즉 도파민 시스템의 조절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CEO의 문제, 전전두엽과 주의력, 충동 조절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뇌가 특정 생각이나 걱정에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경우, 이건 어떨까요? 아, 네. 마치 자동차 기어가 고장나서 변속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영역, 대상회랑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대상회는 정말 마음의 기어 변속기라고 부를만 합니다. 위치는 전두엽 안쪽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또 한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좀 유연하게 전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유연하게요? 네, 변화에 적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기어 변속기가 너무 과열되면, 너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생각이나 걱정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혹시 네, 바로 그게 자료에서 말하는 강박증, OCD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대상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 오염에 대한 걱정 같은 특정 생각이나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 같은 것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갇혀버리는군요. 네, 걱정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어떤 상처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요. 융통성이 부족해지고 좀 사소한 일에도 논쟁적으로 변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강박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요? 네,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강박증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면증 혹은 평소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막 분노가 치미는 그런 행동 같은 것도 이 대상회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이 고장난 기어는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일단 행동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주의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 예를 들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식으로요. 주의 전환 연습이요? 네. 그리고 강박적인 생각이 막 들 때 거기에 바로 빠져들지 않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잠시 미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루는 거요? 네. 그런 행동적인 방법 외에도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회의의 과활성화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엔 세로토닌이군요. 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해주는 항우울제가 강박 증상 완화에 한 50%에서 60% 정도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이건 역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즉 세로토닌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려는 그런 접근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인데요. 네, 변연계. 뇌의 좀 중심부에 위치해서 우리의 기분, 정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이런 걸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변연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기 쉽다고요. 그렇습니다. 변연계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여러 감정들을 처리하고 또 기억, 특히 감정과 연결된 기억을 저장하고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등 우리 정서 생활의 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지요. 네. 여기에는 시상하부, 해마, 편도체 같은 중요한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변화가 이 변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요. 월경전 증후군이나 산후우울증, 또 폐경기 우울증 같은 그런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과도 관련이 깊군요.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사랑의 감정 변화도 이 변연계랑 신경 전달 물질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재미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막 열정 넘치다가 도파민, 옥시토신 분비, 그 다음엔 좀 권태기가 오고 세로토닌 감소로 부정적 감정, 그러다가 안정적인 유대감 단계, 세로토닌, 옥시토신 안정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진짜 뇌 안에 화학 변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특히 변연계의 기분 조절에는 아까 강박에서도 나왔던 세로토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세로토닌이요? 네, 이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기분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다른 이유로 이 세로토닌이 고갈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 정서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아, 우울증도 그럼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이게 아니라 변연계의 기능, 특히 이 세로토닌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운동도 좋고 상담이나 명상 다 도움이 되지만 이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예를 들면 프로작 같은 약들이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활력과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성취감과 관련된 도파민을 함께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들도 있고요. 이건 결국 뇌의 생화학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접근입니다. 네 번째는 기저핵입니다. 이름처럼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몸의 움직임 조절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 또 쾌감 조절에도 관여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영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저핵은 생각, 감정, 그리고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게 통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요? 네, 자료에서는 공황장애를 뇌의 경보 시스템 고장에 비유합니다. 경보 시스템 고장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은요, 주로 편도체와 연결된 회로인데요. 실제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을 딱 싸우거나 도망가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식으로요. 생중 본능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황장애는 이 경보 시스템이 실제로는 아무 위험이 없는데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저핵이 이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생각이나 행동, 예를 들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고요. 네. 몸에서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숨쉬기 힘들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하는 그런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이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이런 걸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도 없는데 막 시끄럽게 울리는 것과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잘못 울리는 경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황장애 치료는 그래서 정신적인 공포와 신체적인 긴장을 함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조절이나 근육이완 같은 기법으로 몸의 과도한 반응을 좀 진정시키고요. 네, 몸을 먼저 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이건 경보가 잘못 울린 거구나 하고 인지하도록 돕는 거죠. 약물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변연계처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물이 장기적으로 이 경보 시스템의 과민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즉각적인 발작 완화를 위해서는 항불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저핵의 기능 조절에는 불안이나 각성과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 또 운동이나 쾌감과 관련된 도파민 등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복합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영역입니다. 측두엽으로 가볼 텐데요. 마음의 기억 창고라고 불린다고 해요. 귀 근처, 관자놀이 안쪽에 위치하는데 좌우 기능이 좀 다르다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좌측 측두엽은 주로 언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좌측은 언어랑 안정성. 네, 그래서 좌측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우측 측두엽은 얼굴 표정을 읽거나 목소리 톤을 파악하고 또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더 관여합니다. 우측은 얼굴 인식, 시각 정보. 네, 그래서 우측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럼 이 기억 창구가 좀 불안정해지면 기억력 문제나 언어 문제 외에도 감정 조절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저는 좀 의외인데요. 네. 측두엽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의 안정성에는 가바,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봐요. 네, 가바. 가바는 뇌를 좀 진정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도파민, 쾌감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각성 같은 신경들을 억제해서 우리가 좀 평온함을 느끼도록 돕는 거죠. 브레이크 역할? 네. 그래서 측두엽 기능이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감정 폭발,
심한 경우에는 환각이나 망상, 폭력성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복통, 이명 같은 신체 증상도 측두엽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와, 정말 신체 증상까지요? 정말 다양한 문제랑 연결될 수 있군요. 특히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자살이나 폭력 같은 좀 극단적인 행동은 여러 뇌기능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측두엽의 불안정, 그러니까 혼란스러움, 거기다가 전전두엽 기능 저하,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대상외에는 과활성화돼서 막 집착하고 변연계나 기저획도 과활성화돼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측두엽 불안정 치료에는 이 가바 시스템에 작용하거나 전반적인 뇌 흥분도를 좀 조절하는 기분 안정제, 데파코트 같은 약들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또 동반되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에 따라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함께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결국은 뇌의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인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뇌 영역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전두엽의 그 CEO 역할부터 대상회의의 기업 연석, 변연계 감정 조절, 기저핵의 경보 시스템, 그리고 측두엽의 기억과 안정까지.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 탓, 이렇게만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뇌의 기능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하고 또 안타깝게도 자살률도 매우 높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네, 과도한 경쟁이나 사회적인 압박, 소외감 같은 이런 스트레스들이 결국 우리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 불안, 중독 같은 문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까 그 비유처럼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게 당연하듯이 뇌 기능의 조절이 필요할 때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도 좀 풀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약물 치료는 뇌의 그 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고통스러운 증상에서 벗어나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되찾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무조건 의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가 약해서 먹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에 오히려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듯이 좋은 뇌가 건강을 부른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좋은 뇌가 건강을 부른다. 네, 와닿는 말입니다. 오늘 전의는 뇌 기능과 정신 건강의 그 깊은 연결고리를 탐색해봤습니다. 청취자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까 전전두엽 이야기할 때요. 의미나 성취감을 추구하는 그 정신적 에너지가 창조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집착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이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창의력, 의미 추구 같은 쪽으로 이끌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면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 같은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뇌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